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할 차례죠? 용익물권 할 차례요?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3번 남았나요? 네. 계획표에 보면 3월 첫째 주까지죠. 오늘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다 해야 되겠네. 자, 지난주 했던 거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점유권하고 소유권 봤죠? 물권 변동 파트 조금 하고, 자, 물권 변동 파트에서 봤던 거 등기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중 보전 등기 받고, 가등기 받고, 중간 생략 등기 받고, 무효 등기 유용 받고, 등기는 하지 않고 점유한 자의 법적 주의 이런 거 봤죠.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이런 게 있었어요.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거, 이거 구별 꼭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 소멸 사이로 혼동이라는 게 있었죠. 191조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즉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 혼동이었죠. 다만 예외가 있었죠. 그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또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기본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랬고요. 192조 1항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예외 관념적 점유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간접 점유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점유 보조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점유 태양이라고 해서 조문 기억하자 그랬어요. 일단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198조 전후 양시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점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특히 특정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199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00조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점유자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점유권에서 나오게 되면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유력한 게 2개가 있었죠. 하나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 못하고 반환하라. 과실로 수취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라. 선이지만 폭력 은비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과실수취하지 못한다. 202조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점유물이 멸실로 훼손되었을 때 선의 점유자는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라.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하라. 선이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해라. 203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실수취한 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 세 번째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점유보호청권이라고 204조 점유물 반환 청권이 있었죠. 첫째 점유가 침탈당해야 된다. 두 번째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하라. 세 번째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예? 드문드문 생각나면 돼요. 드문드문. 네, 드문드문. 204조, 205조 방해 제거 있고 206조 방해 예방은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소유권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투지 소유권이 있습니다. 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투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2가지 제한이 있었죠.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할 수 있다. 유상통행권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취득시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20년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기간 역산할 수 없고 기산점 임의 선택 못하는 게 원칙이 돼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를 기산점으로 또다시 2차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점유 취득이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득이 처권이 생기고 이 이전 득이 처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한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을은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한다. 그랬죠?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공동소유 중에 공유가 있었죠. 저 공유만 좀 조심하면 된다 그랬어요. 공유에서 기억할 게 몇 개 있었죠. 가장 먼저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근데 지분 균등 추정하고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며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그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첫째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지분 비율로. 여기서 지분 비율이란 말은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부담은 지분 비율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그랬고요. 반면에 관리 중에서 보존만은 각자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 자유가 있다 그랬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분할을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원이 공유물 분할 방법에 협의할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공유에서 기억이 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유권, 소유권까지 봤고요. 용익물권 보겠습니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자, 타인 동산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없습니다. 타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다, 세 개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한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뭘 맞춰야 될까? 지역권 맞춰주면 돼요. 양도 제일 적고 문제도 아주 쉽게 나옵니다. 지역권은 조문만 외우면 맞출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리를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양이 차이가 많아요. 지역권이 양이 제일 적어요. 어렵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니까 지역권만 열심히 보고요.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은 틀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상권은 뜻이 조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 279조로 보면 오른쪽 313페이지. 타인 토지를 사용식하는데 목적이 제한이 돼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싸잡아서 이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지상권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런 지상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일단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죠. 이때 그 타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됩니다. 일물, 일권지, 예외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겠죠. 우리 각각 지상권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짓겠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존속할 것이고요. 지류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3페이지 쪼로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기업, 니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기본 과정에서 판례는 웬만하면 안 봅니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제끼고는. 그 다음에 그거 아직 넘기기 전에 디귿을 봅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을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요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죠? 별개의 권리라는 건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판례 중에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자 을은 지상권을 그대로 둔 채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건물은 그대로 둔 채 뭐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특징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권리가 있구나. 그리고 넘겨보면 뭐 잔뜩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X는 하지 마세요. 자, 315페이지 보면 세 번째로 지상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지상권의 취득은 권리 변동이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죠?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뭐예요? 계약.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하면 되겠죠. 기본일 것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조 있겠죠. 187조 상속받는 거. 을이 사망했을 때 을의 상속인이 상속받겠죠. 뭐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중에서 우리가 물법법 총론에서 봤던 상속 등에 의한 취득 외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대법원 인정하는 관습법에서 취득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은 대법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습법으로 취득하는 게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법정지상권하고요.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두 놈.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두 놈. 이 두 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해요. 자,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 갑은요. 땅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다른 권리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땅만 경매되는 경우, 이렇게.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됐죠. 이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에 대해서 기존에 소유권이 있었는데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저 갑은 무단 건물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럼 건물이 철거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대법원은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게 법정상권이고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관습법상 법정상권입니다. 큰 틀은 똑같아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달라지는 경우. 큰 틀은 똑같은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법정상권이라고 민법에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26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거기 305조가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가면 305조라고 조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다 제끼고요. 조문 가지고 이게 어떤 법정상권인지만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305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아,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구나.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갑이. 그럼 이 갑은요. 건물 소유자이면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은 뭐가 된다고요? 건물 소유자였는데 명함이 하나 더 생겨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요. 땅만 팔아요. 땅만.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던데 왜 땅을 파나요? 이렇게. 그럼 모르죠. 갑한테 물어봐야지. 갑은 저 상황에서 왜 땅만 파나요? 모르지. 갑의 마음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 결과 땅과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이때 이놈을 대지의 특별승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 특별승진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 305조에서 조심하실 게 누가 지상권을 취득하느냐요. 건물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전세권 설정자. 조문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라고 돼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딱 봐도 흔하지 않겠죠. 판례가 없어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문제는
330페이지가 봅니다. 요게 판례가 아주 많아요. 366조 법정사건. 366조 법정사건은 조문이 조금, 조문을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를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자. 여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즉 경매가 돼서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366조예요. 즉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이게 366조입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함으로써 그 결과 땅과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66조 법정사건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땅과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분명하게 오늘 숙지하셔야 돼요. 기본 과정에서. 법정사건은 판례가 도배를 해서 나오는데 나는 법정사건 나는 시험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사건 문제는 꼭 맞춰야 되겠다 싶은 분들만 나는 찍을래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면 틀리라고 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어쨌든 꼭 기억할게요. 오른쪽 판례 1번, 2번. 둘 다 똑같아요. 나대지의 담보권이 설정된 후 신축한 건물.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우리 민법상 두 가지 법정사건이라는 게 있다. 예?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취득에선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리고 돌아옵니다. 관습법은 나중에 뒤에서 보고요. 자, 315페이지로 가면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존속기한 및 갱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한다 그러면 천년 만년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겠죠. 계약 기간을 정할 거예요. 그 계약 기간은 당사자가 알아서 정하면 되죠.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 기간은 알아서 정하는 게 대원칙인데 우리 민법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존속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계약의 문제가 생기죠. 재계약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도 민법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각각 존속기간 및 갱신이란 거예요. 이 존속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민법이 개입을 하는데 5군데에 개입을 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이 5군데에 개입을 해요. 민법이. 그런데 그때 개입할 때 이제 법률로 개입을 하겠죠. 그 법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먼저 존속기간은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두 가지 방법. 최장기간으로 개입하거나 최단기간으로 개입하거나. 최장은요. 법조문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알아서 정해라. 계약기간을 알아서 정하되 다만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개입을 해요. 이게 최장 존속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최단은 역시 당사자들이 기간을 알아서 정하되 다만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몇 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걸 최단기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민법이 개입을 하는데 그럼 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5군데 규정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상권. 최장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최단기간이 규정이 돼 있어요. 280조. 또 당사자가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280조, 281조.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 28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의 연한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세 가지가 기준이 있죠. 30년, 15년, 5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기준이 뭐에 따라 나눴어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뭐 석조, 석회조 두 줄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이고요. 2호는 전호 이외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겠죠. 주로 목조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3호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라고 되는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해놨고 2항에서 만약에 그거보다 짧게 기간을 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단 기간은 이만큼의 기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 그죠? 네. 그렇게 280조 1항, 2항이 있고요.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지상권에는 최장기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281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1항과 2항이 있어요. 1항은요. 이거 둘 다 기간 안 정한 거예요. 1항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는 정했어요. 그럼 그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되는 거고요. 2항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전조 2호 뭐예요? 15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으면 전조 2호라고 되니까 15년으로 보내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이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 지상권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기간 안 정해도 되죠. 안 정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갱신이 있고요. 갱신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합니다. 하나가 약정갱신. 이건 뭐 개입이 아니죠.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하는 거니까, 갱신하는 거니까. 두 번째가 자동갱신하고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갱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어요.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요.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수단,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갱신하라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인데 두 가지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요. 이렇게 민법은요. 갱신과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한 게 따로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민법과 특별법을 합쳐가지고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민법에는 3가지가 있다. 그럼 지상권에는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약정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이거 막을 이유 없죠. 그러니까 284조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때 기간 지켜라 또다시. 법정갱신 감사하기도 없고요. 갱신에 간접적 강제가 있더라.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316페이지 283조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돼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렇게 돼요. 자, 조문에는 지상권은 소멸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의미하죠.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다양해요. 지상권자의 지상권 포기, 지상권자의 소유권 취득에 의한 혼동, 지상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에서 소멸 등등등. 그런데 그중에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283조를 적용하겠다는 게 판례예요. 조문에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283조를 적용해라. 자, 이렇게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애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 땅 위에 지상권자 소유 건물이 남아있어요. 지상물이 남아있어. 그래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을 청구했어. 갱신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갱신을 청구를 거절했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건물 사라. 그리고 거절 못합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갱신을 강요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갱신을 거절했다가는 건물을 사야 되니까. 그죠? 사기 싫어도 사야 되니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토지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토지 임대차 가면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어쨌든 지상권이 이렇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은 283조가 마련돼 있다.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특히 매수청구는 오른쪽에 디귿에 보면 형성권이라는 거.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을 사라 그러면 사야 된다는 거.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 밑에 284조는 이제 약정갱신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지상권이 어떤 권리고 민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효력이 나옵니다. 효력은 이제 간단히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효력은. 효력까지 머리에 넣기에는 우리 머리가 너무 지금 복잡해요. 그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토지 사용권이죠.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토지를 점유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점유권 인정이 되죠.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죠. 상린관계 적용이 될 것이고요.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될 것이고요. 기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장 넘겨봅니다. 지상권 처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죠? 토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토지 소유자 갑에 동의 받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대차에서는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상권은 설정자 동의 받으라는 말 없죠. 그러니까 아하 설정자 동의 없이도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토지 임대할 수 있구나. 나아가 나중에 저당권으로 가면요.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여기다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금지특약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각과 을이 처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지상권 팔아먹지 못한다. 을은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한다. 라고 금지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금지특약은 무효다. 그래서 조문박스 밑에 두 번째 줄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특약은 무효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지료인데요. 아까 지상권은 지료지급이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지료를 받겠지요. 지료 약정을 보통 합니다. 자, 이때 이 지료가 와서 두 가지. 하나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지료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땅값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기존에 약정했던 지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저렴해진 경우에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게 하나 있다. 286조. 또 하나 오른쪽 287조. 약정한 지료를 기억합니다. 이 기간이고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요. 지상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형성권입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합니다. 2년 연체는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합니다. 통산 2년 포함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경우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 그 갑에게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1년 6개월을 안 줬어요. 1년 6개월을 연체했어. 그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또다시 연체했는데 6개월을 연체했어. 합의 2년이 넘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수인 입장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료 체납의 효과에서 280조 7조 하고요. 그 밑에
내용과 오른쪽 기출지문, 그 기출지문을 확인해야 돼요.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 되어야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지상권 소멸이 나오죠. 자, 무슨 권 소멸 그러면 두 가지가 목차가 나와요. 소멸 사유하고요. 소멸의 효과하고요. 그리고 이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는 그 권리 특유의 소멸 사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권리에만 있는 소멸 사유. 지상권은 뭐가 있었죠? 좀 전에 봤던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지상권에만 있어요. 그죠?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소멸의 효과가 나와요.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뭐 해야 돼요? 지상권자는 이거 소멸했으니까 토지 돌려줘야 되죠. 그죠? 이때 현상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상 복구해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던 사람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그 물건을 반환할 때는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 복구해서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렌터카 빌렸을 때도 반납할 때 기름 채워서 반납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원상 복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을이 지상물을 수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야, 건물 철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 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목합니다. 319페이지 맨 밑에 가면 285조가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반환하는데 어떻게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복구하라 말이죠. 그죠? 이때 다음 페이지 설정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팔아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하나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팔아라 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 매자가 두 개가 있죠. 팔매자와 살매자가 있잖아요. 지상권자는 사라, 설정자는 팔아라. 그 중에서 설정자가 팔아라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지상권 소멸 사유에. 반면에 지상권자가 사라 그건 이거였죠.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갱신 청구인데 거절당했을 때만 지상권자는 사라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팔아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조건이 두 종류가 있다. 그 정도. 마지막으로 아까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 말은 토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지상권자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말은 필요비를 지상권자가 부담하라 이런 뜻입니다. 임대차는 다르죠. 집을 빌렸을 때 전월세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죠. 지상권 용익물권은 반대예요. 용익물권자 스스로 수선해야 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어요. 필요비를 용익물권자들이 부담합니다.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지만 당연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상권입니다. 근데 내용을 쭉 들어봤지만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 분리,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죠. 세계. 존속기간도 막 3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건물 무조건 사야 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안 해줍니다. 거의.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남의 땅을 사용하고 싶으면요. 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이 활용이 되고요. 지상권은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문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판례도 별로 없고 해서. 됐죠? 요 정도 지상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이라고 관습법, 즉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데
그다음에 이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개념 정도만 확인합니다. 먼저 분묘기지권. 분묘가 뭐예요? 묘지죠. 갑소유 땅에 을이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합니다.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해요. 그리고 그 분묘에 대해서 제사, 수호, 봉사 등을 하겠죠.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고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 이걸 분묘기지라고 해요. 플러스 주위의 공지, 빈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즉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분묘기지권이라 한다라고 대법원이 개념을 잡아줍니다. 이런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이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요것만 기억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가장 깔끔하죠.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해요. 묘지를 먼저 설치하고 묘지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땅만 팔아. 이렇게. 그럼 을소유 땅 갑소유 묘지가 됐죠. 그럼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마치 지상권하고 법정상권하고 비슷하죠. 토지와 분묘가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땅만 팔아먹음으로써 토지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그죠? 비슷해요. 자, 세 번째가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지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이게 2001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부터 몇 년부터 2001년부터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의 땅에 묘지를 무단 설치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전에는 무단 설치 금지법이 없었어요. 하여튼 2001년도부터 타인 토지에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했어.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는 남의 땅에 묘지 무단 설치하면 안 돼요. 그 전에는 괜찮아.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래서 2001년도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남의 땅에 묘지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경과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분묘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그래서 그 의하고요. 성립요건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런 게 분묘기지구나. 기지권이구나. 개념 정도 잡는 거예요. 자, 특수지상권을 보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324페이지 두 번째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한국전력이 고압선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압 전선을 연결하게 될 텐데요. 앞부사 이 전선 부분이 갑소유 땅 위를 통과해요. 갑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안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갑하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죠? 네 땅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만 사용하자. 그죠? 지표는 사용 수익할 필요가 없죠. 전선이 통과하는데 지표는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걸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뭐가 다를까요?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못한다. 그죠? 공중에다 둥둥 나무를 띄워서 심을 수는 없으니까. 수목소유 목적으로 못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구분상권이 뭐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정도만. 마지막이 법정상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법정상권 중에서 한 장을 넘기면 305조는 받고 오른쪽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요 305조나 366조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근데 그 가운데 요건이 까다롭죠.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땅만 파는 경우. 366조는 저당권 설정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이런 경우에 305조와 366조가 인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봤던 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땅만 그냥 판 경우. 땅만 그냥 판 경우. 건물만 증여한 경우. 땅만 강제 경매가 된 경우 등등등.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305조 법정상권이나 366조 법정상권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305조나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등을 이유로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관습법상 법정사건이에요. 의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되었을 때, 매매 기타 원인이라고 돼 있죠. 이것 때문에 당사자 간에 무지막지하게 싸워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달라졌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가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법원이 법정사건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특약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판례가 쫙 나와요. 이게 당사자 사이에 싸운 거예요. 야, 이럴 때도 인정되냐? 안 되냐? 이 쌈박질 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어찌어찌 달라졌어요. 이때 법정사건이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불만일 것이고요. 반대로 법정사건이 인정이 안 되면 건물이 철거되겠죠. 건물 소유자는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둘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거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별로 일관되질 않아요. 대법원이 봤을 때 아 이건 인정해주고 싶으면 인정해주고요. 싫으면 철거하라 해요. 그러니까 논리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외워야 돼. 안 하는 게 낫죠? 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런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갖고 시험장 갑니다. 아시겠죠? 옛날엔 제가 법정상권관에서 법정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상 판례 한 40개를 하루에 걸쳐 설명을 다 했었어요. 학원을 그만두시더라고. 짐을 싸시더라고.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 법정상권 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단 오늘은 지상권이란 건 이런 거고 그 중에서 좀 독특한 법정상권이라는 놈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혼자 여기를 읽고 계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336페이지 갑니다. 두 번째 지역권이 나왔어요. 자, 먼저 지역권도요. 개념하고 특징하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조문 몇 가지만 확인할 겁니다. 요 역은요. 일단 요렇게 써요. 한자로. 번역은 편익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지역권의 뜻이 뭐냐. 일단 조문 확인합니다. 거기 조문을 보면 29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기의 편익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입니다. 깜빡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 을소유 땅이 있고 공로가 있는데 갑소유 땅으로부터 통로가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이 통로가. 다만 한 30분 걸려요, 공로까지. 근데 을소유 땅을 통행하면 1분이면 가.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갑소유 땅이 맹지거나 저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그럴 때만 인정되죠. 저 통로 제 기능해요. 조금 불편할 뿐이야. 오래 걸려서.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랬죠. 결국 갑이 을 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으면 을하고 계약을 맺고 내가 통행료를 다달에 얼마 줄 테니까 네 땅 폭 한 3m 정도만 내가 통로로 쓰자. 그렇게 통로를 확보해서 통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안 되고. 자, 이렇게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 소유 땅에 저 빗금치 통로를 확보했을 때 저 통로 갑만 통행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갑 소유 땅을 통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통행이 가능하겠죠. 택배기사분도 통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음식 배달하는 분도 통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저 빗금친 부분은 갑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갑 소유 땅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즉 갑 소유 토지가 을 소유 토지로부터 통로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게 됩니다. 이런 걸 통행지역권 이렇게 불러요.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아까 291조에서 자기의 토지라고 안 그랬죠? 자기 토지라고 그랬죠?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만약에 갑 자기의 편익이라면요. 갑만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갑만. 이제 저 통로는 갑만 통행하는 게 아니라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누구든지 통행할 수 있으니까 결국 저 통로는 갑소유 토지를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하죠. 조금 더 확실한 게 있죠. 갑이 물이 안 나와서 을과 계약 맺고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 자, 이 물. 갑이 지 몸에 들이보여, 땅에 들이보여. 땅, 이 밭이야, 밭.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가 을소유 토지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용수지역권 이렇게 부르죠. 이런 식으로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걸 지역권이라 한단 말이죠. 의, 양가로 1번. 따라서 양가로 2번.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지역권, 이걸 이념권이라는데 이런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땅과 제공받는 땅.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라 하고요.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 제공하는 땅, 승역지.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눈에 보여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갑은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통행할 수 있잖아요. 땅 전체에 물을 들이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일 것. 반면에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죠. 특징이 눈에 보여요. 또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일 것,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다는 특징과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는 특징, 이런 걸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성질에 보면 양가를 본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잘 보시면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죠. 근데 이 통로 을도 통행할 수 있을까? 있죠. 을도. 자, 갑이 을소유 땅에 펌프 설치하고 물을 끌어오죠. 을도 여기다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있겠지. 다시 말해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아요. 비배타적, 비독점적. 그래서 승역지는 같이 사용해. 공용적. 보통의 물건들은 물건의 객체를 독점합니다. 근데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게 지역권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개를 오늘 기억합니다. 한 장을 넘기면 338페이지에 부종성이라는 게 있고 거기 292조 1항, 2항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불가분성이라고 295조 1항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아주 잘 나와요. 지역권에서. 출제가 되면 지문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292조 1항, 2항하고 295조 1항.
자, 먼저 290 지역권의 성질인데요. 292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요. 조문 제목은 부종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종하며에서 부종이란 말을 잘못 썼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거기서 부종하여라는 말은 원래는 수반하여라고 바꿔야 돼요. 원래는 수반하여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292조 1항은요.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문을 정확하게 요역지 소유권에 수반하여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라이들 많죠. 그죠? 단어를 잘못 썼어요. 근데 어쨌든 1항의 부종하여란 말은 수반하여로 바꿔서 이해하시고 쉽게 함께라는 뜻으로 이해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갑이 지역권을 팔아요. 요역지를 팔아요. 팔 수 있죠. 그 요역지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지역권도 이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니까 요역지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1항 뒤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얘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야. 얘가 요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행위로 달리 정할 때는 그 다른 약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에 요역지만 양도 양수할 수 있다면 지역권을 안 넘기는 걸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갑이 병이 자기는 저거 필요 없대 통행지역권. 자기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돌아가겠대. 한 30분 걸어가겠대. 저 통행지역권 필요 없대. 그럼 뭐 통행지역권 뺄 수 있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게 292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역권의 수반성은 임의규정이다.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규정이라고. 근데 2항에 보면 이게 이제 지역권의 부종성이에요. 이게. 2항이 부종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갑이요. 요역지는 그대로 둔 채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요역지는 그대로 둔 채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단서가 없죠? 강행 규정. 조문 2개 거의 외워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면 295조 1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예요. 요역지가 갑을의 공유야. 병 땅이 있고요. 갑이 통행지역권을 취득했어. 그래서 통로를 확보했어. 을도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유자정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기본과정에서 지역권이란 게 뭐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다는 특징과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 그다음에 성질과 관련해서 비배타성, 공용적 성격, 수반성, 부종성, 불가부성. 이게 조문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 의미가 뭔가?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역권은 그 정도. 나머지는 또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이 남았습니다. 이 전세권도 한 문제 나오는데 다만 이 전세권은요. 나중에 임대차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 따위를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해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여기서 이 전세, 이거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단 말이죠. 아파트나 상가 건물 전세 계약은 보통 전세권 등기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미등기 전세라고 부르고 우리 대법원은 이거 특수한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반면에 요 놈은요,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임대차 계약으로서의 미등기 전세는 완전히 다른 권리면서 완전히 다른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만약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등기까지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와 전세권 관계 두 개가 병존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머리 깨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면서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를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구별이 안 돼요. 왜? 내용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도 있어요. 아예. 비슷하거나. 근데 어쨌든 계속 구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보고요. 전세권이 뭐냐? 뜻부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조문부터 숙지하셔야 돼요. 303조. 잠시 쉬었다가 숙지하겠습니다.